이걸 긴급 속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속보죠. 갑자기 저희가 녹화하는 도중에 뉴스를 검색했는데 마이크로닷하고 산체스 부모가 오늘 귀국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차피 뭐 그 사람들 적색수배 한다고 했었고 나름대로 이제 그 사람들은 원가 내지는 원가보다 적은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나름 합의를 몇 사람하고 했단 말이에요. 피해자들하고. 그러니까 들어와도 구속은 면할 정도 되나 이런 생각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천경찰서에서 체포영장을 3년 전에 갱신해 놨기 때문에 그렇죠.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체포할 거고. 체포영장에 의거해서. 네. 그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면 공항에 발을 내디는 순간 수갑을 채울 것입니다 라고. 아니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은요 꼭 마이크로닷 부모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유야를 막론하고 수갑을 채우도록 돼 있어요. 수갑 안 채우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구태여 뭐 공항에 내리는 순간 뭐 지체 없이 수갑 채우겠다 이 말 안 해도 지극히 당연히 수갑 채우게 돼 있는 겁니다. 네, 제천으로 압송하면 아마 공항에서 한 3-4시간 정도 걸리겠네요. 제천까지 공항에서 그렇죠. 인천공항에서 충북 제천까지 어차피 제천경찰서에서 수배했던 거니까요. 이제 아마 조사는 많이 해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 상대로 조사하는 건 쉬운 건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 머리 써서 상당한 시간 동안에 피해 있으면서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제법 많은 사람들하고. 그래서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그게 중요하고요. 제3범죄는 합의 유무가 구속 불구속을 결정하는 요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꽤 많은 사람들하고 지들이 지금 합의를 했으니까 자신을 갖고 들어오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다가 본인들이 스스로 입국을 했다고 한다면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는 그렇죠. 것으로 판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편 노리는 거죠. 네, 그래서 증거 인멸 부분만 아마 규정이 될 것 같은데 아마 구속 여부에 대한 것들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또 피해를 어떻게 보상하고 배상할 부분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형량이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에 대해서 한번 차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마이크로닷과 산체스가 어떤 또 행보를 보일지에 대해서 또 관심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들이 이 밤에 야반 도주하고 그 이전부터 보증서기하고 그 다음에 뭐 사료 같은 거 잔뜩 시켜놓고 또 딴 데 처분하고 가고 이런 거 1년에 쭉 계획된 행위를 보면 이들은 100번 1000번 구속되는 게 맞아요. 그들로 인해서 패가 망신해가지고 자식들 교육도 못 시키고 또 심지어는 암에 걸려서 사망한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이들은 제가 볼 때는 구속되는 게 맞다고 봐요. 구속돼서 상응한 만큼 합의하고 관계없이 상응한 만치 교도소에서 좀 생활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다고 해서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나 피해당한 분들의 그 피해가 원위치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좀 해야지 좀 세상이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정이 아닐까요? 그리고 저는 교수님 이 사건이 던지는 메시지가 많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언제든 끝까지 이 사람들은 그 후로는 나는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마이크로닷만 안 나왔으면 편하게 살았죠. 숨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자식한테 어떤 피해가 줄지. 맞아요. 네, 이것이 딱 적나라하게 드러났잖아요. 마이크로닷이 무언가 행동하려고 하더라도 이제 부모에 대한 죄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 부모 덕에 편하게 살았다라는 같이 꼬리표가 떨어다니기 때문에 평생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벌을 받게 돼 있고요. 그게 자식 때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 전 이게 이 사건이 맞아요.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정말 맞아요. 잘 살아야 된다는 거. 네. 자식을 위해서라도 잘 살으라는 거. 네. 따뜻하게 살으라는 거. 큰 교훈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걸 만약에 반성하신다면 앞으로 이런 피해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 정말 사죄, 정말 행동으로서 하는 사죄 꼭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4월 두 번째 주, 이번 주 사건 사고 브리핑입니다. 교수님, 이분은 이름이 끊임없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황하나. 너무 자주 듣는 이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황하나의 사실 사건 자체에 대한 이슈보다 황하나가 어떻게 투약하게 됐는지 배경이라든지 심지어는 황하나 씨가 옷을 너무 자주 갈아입는 게 아니냐. 지금 피의자 신분인데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황하나는 일단은 구속영장이 발부됐어요. 네. 황하나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장 큰 그 이유는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도주 우려예요.
플러스 증거인멸 우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황하나는 딱 구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황하나가 지금 적발된 곳도 분당 쪽에 있는 저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고의로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병원에서 그 담당한 의사는 폐쇄병동까지는 필요 없다. 그냥 일반 병동으로 나가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황하나가 폐쇄병동에 계속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폐쇄병동은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경찰 수사도 마찬가지예요. 네. 폐쇄병동이 있다 그러면 중증 환자, 중등도 이상이라고 봐가지고 경찰이 수사하러 와도 병원에서 협조가 사실상 잘 안 돼요. 네. 그런데다가 나중에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이 돼요. 미리 이제 깔아놓은 거죠. 그렇죠. 이 다음에 이제 써먹으려고 미리 황하나 그 깔아놓은 건데 제가 판단할 때는요. 황하나는 분명한 거는 잘 사는 집 자식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법 괜찮은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고 있는 건 명백합니다. 요번에 이 황하나를 구속시킨 경기 남부경찰청 마약범죄 수사대에서 3월 달이죠. 그때 이 압수수색 영장을 2번이나 신청했는데 기각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두 번째 기각되고 난 이후에 황하나가 휴대폰 딱 그 오프해버리고 경찰 전화를 안 받으면서 타인의 전화로 SNS 활동을 계속했어요. 네, 대포폰으로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자기 지인들한테 나 오래간만에 머리 잘랐어. 이 얘기를 하면서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데 머리 잘랐다는 개념은 뭐예요? 증거인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마약했으니까 증거인멸하려고 머리 잘랐네? 이 얘기가 나오니까 올리자마자 하루도 안 돼갖고 그 글을 내려버렸어요.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마약 그 검사를 할 때는 간이시약 검사도 해요. 근데 그 보통 소변으로 하고요. 근데 그거는 7일 정도 이내에 투약한 것에 대해서 정도만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정밀 검사를 위해서 소변 검사하고 또 모발 검사를 하는데 이걸 국과수라든지 이런 데 보내요. 근데 모발에 어떤 원리냐면 이 투약한 그 성분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누적되는 거예요. 네. 죽은 세포에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모발이 자라면서 이렇게 같이 마약 성분이 내려오겠죠. 그래서 근데 그 위에 만약에 자란 성분을 딱 머리를 잘라버리면 방법이 없잖아. 남아있는 게 없어요. 아마 머리만 깎지는 않았을 거예요. 염색도 하게 되면 탈색. 네. 거기에다가 털은 온몸에 다 있잖아요. 네. 자신의 온몸에 있는 거 아마 다 깎았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다 깎아낸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마약 사범 우리가 한참 추적하다 보면 눈치채면 머리 빡빡 밀어버리고 온몸에 털을 다 밀어버리고 눈썹까지 깎는 사람 봤어요. 전. 황하나가 두 번째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을 때 어떠한 경로로건 그 사실을 알고 머리를 깎은 거고 깎은 거를 올렸다가 증거인멸한다는 그 여론이 있으니까 얼른 그걸 내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분명히 어떤 형태로건 이 수사 과정이 제공되고 있는 건 맞아요. 황하나한테.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 이제 그 간이시약 검사한 거는 안 나왔으니까 뭐 정밀 검사를 해서 나올지 여부는 따져봐야 되는데 저는 그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3주 걸려요. 이것까지는 안 할 것 같긴 한데 여자 피의자니까 그 옛날에 어떤 피의자 사건 진짜 사례가 있었는데 다 밀었는데 그 음모를 그러니까 채모를 안 밀어가지고 아마 아니에요. 황하나 같은 경우는 다 밀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이거는 누군가 분명히 조언해 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음부에 있는 모든 그 음모고 뭐고 다 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겨털이라고 그러죠. 이것까지 다 깎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영장을 신청할 때는 좋았던 거예요. 폐쇄병동으로 일부러 가서 숨어 있고 거기서 수액은 또 얼마나 맞았겠어요. 수액을 많이 맞으면 또 이 몸에 체내에 쌓였던 그 성분 같은 게 희석되는데 굉장히 기여하거든요. 또 이 얘기 지금 금방 했다고 그래서 또 어떤 사람 그럴 거예요. 또 범죄수법 알려준다고. 근데 뭐 어지간한 거 다 알고 계시니까 부담 없이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글을 올렸다 내린 거. 폐쇄병동에 가서 있었던 거. 이런 거 등등으로 볼 때 충분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충분하잖아요. 그리고 출석에 지속해서 불응한 거 그 자체는
도주 우려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황하나는 구속될 수밖에 없었고 사실상 그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종로경찰서에서 2015년 9월 거 조사도 안 하고 불기소 처분한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요번에 경기 남부청에서 다 인정했대요. 아. 그러니까 그것도 포함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외에 몇 건 더 한 거. 네. 그것까지 합쳐가지고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또 구속영장이 발부된 거예요. 저는 사실 되게 부인할 줄 알았는데 시인을 했다 그래서 일부 시인을 했다고 했을 때도 놀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종로경찰서 수사 받은 것까지 다 불었다라는 거는 전 아무리 조력을 하더라도 황하나 자체가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 경험도 많지 않고 그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뭐 걸치는 거 없이 겁 없이 살다가 요번에 한번 제대로 그 경찰서 가니까 한번 쫄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분명히 짚고는 넘어가야 되겠어요. 종로경찰서에서 그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던 그 직원은 일반적으로 강력반에서 하거나 마약 수사대에서 하는 거를 지능범죄수사팀에서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지능범죄수사대라고 하시면 뭐랄까 하는데 보통 경제사범들 많이 해요. 그래서 사기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옛날에는 그냥 뭐 경제팀 이랬는데 요즘은 지능범죄수사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능팀은 좀 경찰서 체계를 조금 한번 설명을 드리면 옛날에는 수사과 전체 내에 형사과도 있고 수사계도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수사과가 생겼고 형사과가 생겼어요. 그래서 형사과는 말 그대로 강력. 그다음에 이제 당일날 파출소에서 검거해서 데리고 들어와서 넘기는 형사 당직. 맞아요. 이렇게 두 개 팀. 요 정도. 그다음에 과학수사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 정도 선으로 돼 있고 수사과 내에는 경제팀이라고 하는데 경제팀은 예전 말로 하면 조사계예요. 주로 사기, 횡령, 배임 뭐 이런 그 고수장이 들어오는 사건을 앉아서 넥타이 메고 앉아서 조사받는 수사관들을 경제팀이라고 하고 지능범죄수사팀은 뭐냐면요. 검찰청으로 이야기하면 특수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들이 하는 거는 선거사범, 맞아요. 집회시위사범, 네. 환경사범, 공무원 범죄. 그러니까 일반 형법 아닌 거. 특별법 조항을 거의 취급하는 게 지능범죄수사팀이에요. 고로 마약 범죄를 지능범죄수사팀에서 할 이유는 없어요. 네. 예. 근데 꼭 뭐 못한다는 또 규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뭐 그 형사는 단서가 되면 하는데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강력팀으로 넘기는 게 맞죠. 보통 업무 분장에서 벗어나는 일들 거의 하지 않잖아요. 않죠. 네. 서로 오해 않기 위해서 네. 어지간하면 넘기죠. 네. 그런데 지능범죄수사팀 그 경찰관이 그 수사를 했고,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 사건을 다룰 사람이 아니에요. 우연한 기회에 지능범죄수사 다른 거를 하다가 그 사안을 인지를 했다면 범죄처벌을 써가지고 형사과 강력팀으로 넘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수사 아마 기사 나오셨을 때 왜 집회 시위가 그때 많아가지고 우리가 정신이 없어서 그 수사를 못했어요라는 말을 왜 이상하지? 저도 처음에 이게 거기서 한 거 모르고 왜 선고사범이랑 마약범이랑 그거 하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해 풀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사범을 다루는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이걸 했었기 때문에 집회 시위까지 다 하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진짜 그 분주하죠. 지 나름대로 바쁘긴 한 건 맞아요. 근데 핑계거리라고 하는 거고, 근데 말도 말 같지 않은 소리고요. 내가 볼 때는 아마 뭐 우리 방송 보고 제욕해도 좋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어떠한 수사를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마약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면 그거는 자신들의 직무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 보고서를 써가지고 명확하게 같은 경찰서 형사과로 강력팀으로 이관을 해서 그들이 수사하게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왜 그걸 본인이 1년이 넘도록 붙들고 있어요. 1년 7개월이 1년 7개월. 그거 자체가 이미 그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나아가서 이 친구 말한 게 해괴한 변명이에요. 집회 시위 때문에 그 일 못했다? 그럼 집회 시위가 있으면 본인의 기본 근무도 안 하나요? 그건 말도 안 되는 변명이고요. 그냥 그만큼 바빠서 정신이 없었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한 거로 보이는데 그래도 기본 근무를 소홀히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은 그 황하나가 남양유업의 외손녀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얘기했는데 어디서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첩보를 입수해가지고 8명을 특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특정해서 하고 있었으면 황하나에 대한 전과는 이미 다 뽑았을 거 아니에요. 전과 뽑는 건 기본이잖아요. 네. 전과 뽑았으면 황하나가 그 전에 대마초 피다가 기소유예 받은 것도 나오고 범죄 사실 기록 쫙 나올 텐데. 네. 그 나오면 황하나가 남양유업 자손이라는 거를 왜 몰라요, 경찰관이? 그건 거짓말을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안 믿죠. 안 믿는 게 아니라 속지도 않죠. 그러니까 그 경찰관은 내가 볼 때는 유착의 의혹은 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저는 정식으로 수사를 해본 사람은 아니지만 수사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 피의자에 대해서 굉장히 다 알아요. 네, 직업이라든지 거주지부터 시작해서 가족 배경까지 다 조사를 해요. 왜냐하면 그게 기본이 진짜 최고로 기본이에요. 그래야 범죄에 대한 것들이 규모도 달라지고 범죄 사실에 대한 것도 그렇고 동기도 그렇고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다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 형사는 남양유업 손녀인 줄 몰랐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은 그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그리고 저는 황하나 씨 성격에 그 얘기를 안 했을 리 없을 거예요. 아유, 어떠한 형태로건 아버지를 동원하건 누구를 동원하건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서 돈 가진 자들이 하는 짓이 뭔데요. 어떠한 형태로건 좀 잘 봐달라고 어떻게 해보려고 엄청나게 백두 썼을 거예요. 그런데 뭐 황하나가 남양유업 손녀인 줄 몰랐다? 이런 경찰관들 때문에 전체 죽어라고 일하는 경찰관들이 매도되고 욕먹는 거예요. 저는 가끔 한 번씩 교수님 너무 세게 발언할 때마다 교수님 명예훼손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거는 뭐 사실을 적시했는데 사실을 적시했고 그래도 명예훼손이지만 난 그 경찰관 이름 말하지는 않았어요. 네. 최소한도 제가 그래도 명색이 법학 박사예요. 그 당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서로 그러면 어때요 또? 역시.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지. 그 종로경찰서 진흥범죄수사팀의 그 직원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붙여야 할 거는 제가 볼 때는 검사도 한통 속였다는 거죠. 네, 검사분이 모르셨을 리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모를 수가 없어요. 왜 모를 수가 없냐면 이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경찰하고 검찰 사이에서 사건이 이 송치되고 가는 과정을 잘 모르셔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혐의자로 8명을 입건해서 올려놓고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하다가 죄가 안 된다고 불기소로 올리려고 하면 반드시 수사지휘권이라는 별도 양식을 통해서 담당 검사한테 내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하니까 무혐의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승인받는 걸 하나 올려요. 그럼 검사가 그걸 읽어보고 수사지휘권을 보고 오케이 당신이 보낸 의견을 보니까 타당성 있어. 당신 의견대로 하세요 하고 다시 내려보내요. 그러면 경찰에서 담당 형사가 그거 받아갖고 검사가 불기소하라고 승인 난 거 그걸 근거로 해서 불기소로 최종 송치를 검찰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기소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만 알고 끝나는 일은 없어요. 검사가 다 반드시 알게 돼 있어요. 그건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보태자고요. 그렇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올라온 서류를 가지고 조모 씨라는 사람을 기소 붙이면서 검사는 공소장을 썼잖아요. 네. 그 공소장 쓴 데 황하나 이름이 8번 나왔을 거예요. 네. 그거를 근거로 해서 재판부에서는 판결문에 공소장을 보고 그대로 또 황하나 이름이 8번 나온 거예요. 네. 판결문에 이름이 8번 나왔다는 얘기는 공소장에도 8번의 이름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럼 검사가 공소장에 8명의 이름을 쓰면서 황하나가 불기소된 이유를 따지지 않았다는 게 말이 돼요? 애초부터 이거는 문제가 됐다면 유착이 됐다면 그 지금 해당 경찰 그다음에 해당 담당 검사 이거 다 똑같이 유착이 됐다고 봐야 되고 만약에 정말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실수라고 하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양쪽 다 실수할 수는 없어요. 경찰 검찰이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종로 사건은 지금 서울경찰청 진흥범죄수사대에서 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으니까 유착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별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는 조만간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황하나가 영장실질검사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네. 나는 내가 왜 투약을 하게 됐냐면 다시 시작하게 됐냐면 연예인 A씨가 나한테 권했고 심지어 내가 잠잘 때 강제로 투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권유해서 해도 죄요. 그렇죠. 그런데 강요를 했다면 강요에 의해서
한 행위는 형법상 책임성 조각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 안 하죠. 그런데 아마 황하나가 그 얘기를 한 이유는 자신의 처벌을 조금이라도 덜 받아보려고, 어떻게 보면 나도 일종의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강요한다고 마약을 투약하나요? 또 권유한다고 마약을 투약하나요? 거기에다가 더 나가서 나는 그 얘기 들으면서 웃었어요. 잠자고 있는데 마약을 투약했다. 필로폰은 정맥 주사거든요. 네. 정맥 주사에 잠자는 사람을 정교하게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주사 바늘을 꽂을 때 안 깨어나나요? 난 그 부분 모르겠습니다. 뭐 황하나를 완전히 의식을 잃게 한 다음에 거의 준 마취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누가 저 주사기를 꽂았다면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은 뭐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경찰이 반드시 확인할 거예요. 진짜 그 연예인 A라는 사람으로 나오더라고. 그 연예인은 누군지 난 대충 누군지 알겠어요. 그 연예인이 강요하고 권유하고 회유하고 심지어는 자는데 꽂았다. 이제 그 연예인 분명히 지금 데려다가 경찰이 조사할 거예요. 네, 현재는 A씨 한 명만 지금 조사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고요. 네. 일반인 같이 투약했던 일반인 2명도 지금 소환 조사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아마 강요에 의해서 시작했든 뭘 어떻게 해서든 시작을 했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뭐 제가 혐의가 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궁금해하시는 것들 있으셔서 좀 짚고 넘어갈게요. 황하나 씨 옷이 계속 바뀌잖아요. 가능하냐라고 하시는데 정답은 가능합니다요. 맞아요. 네, 대신 옷을 받았을 때 저희가 다 조사를 해요. 거기에 뭐가 없나, 뭐 그 솔직히 위해 요소들이 될 만한 것들은 다 조사를 해서 옷을 바꿔 입는 거에 대한 제한은 없어요. 내가 보니까 후드티를 특별히 샀어요. 이제 색깔만 다른 거로 산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여기 덮어쓰고 얼굴 안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옆모습도 안 보이려고 또 후드티 덮어쓰고 마스크 깊숙이 쓰고 고개 팍 숙이고 있잖아요. 근데 황하나 그럴 필요 없거든요. 황하나 얼굴 다 알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SNS 활동 하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다 알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열심히 감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후드티는 미리 구해서 한 거고, 어떻게 보면 평상시에 수시로 옷 갈아입는 습관이 그대로 여기에서도 발현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치장에서 옷 갈아입는 거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요. 다만 구치소에 수감돼 갖고 수의가 나오죠. 맞아요. 수의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사복 못 입죠. 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옷을 뭐를 받고 있건 그건 아무 문제가 없고요. 예. 네, 유치장에 있을 때는 가능한데 이제 구치소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피고인 신분이 되면은 안 되는. 그런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국민들이 궁금한 건 그거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공주 행세한다고. 드레스를 꼭 입어요. 처음에는 환자복이었다가 환자복에 후드티였다. 두 번째는 이제 롱스커트, 이렇게 주름치마라고 하죠. 그런 거 플레어 스커트 긴 걸 입었고, 지금 이번에는 이게 원피스도 입고 거기다 후드티를 입었죠. 근데 색깔이 또 이렇게 보통 이런 데 오면은 좀 어두운 색들을 많이 입는데 다 환한 색이더라고요. 환한 색도 환한 색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치장에 입감되고 나면 여성들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바지 계통 입어요. 맞아요. 추리닝 같은 거. 이렇게 공주들에서 계속 입지는 않습니다. 불편해요. 되게 많이 불편하거든요. 많이 불편하죠. 그런데 황하나가 살아온 과정인 겁니다. 공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뭐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황하나가 옷을 하루에 10번을 갈아입어도 그건 상관없어요. 네, 특권은 아니에요. 다만 관리하시는 분이 좀 귀찮을 뿐이에요. 귀찮죠. 아니 이제 이미 옷을 넣어줄 때 아마 속속들이 다 검사해가지고 넣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귀찮을 뿐이지 그 부분은 아무 문제 없고요. 아마 이제 연예인 에이모라는 사람은 경찰이 아마 내일 정도는 조사할 것 같은데요. 1차 일단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가지고 조사하고 추궁하는 과정에서 혐의가 판단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바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고, 황하나가 주장하는 대로 그게 사실이라면 구속될 가능성도 많지요. 더욱이 그 사람이 연예인이다 보니까 연예인 주변의 지인들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유통관계를 또 다시 엄청나게 따지겠죠. 네. 그러면 그 연예인은 과연 황하나한테 투약한 그 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약은 누구한테 구했냐? 그럼 줄줄이 타는 거예요. 이걸 이제 고구마 줄기
뽑으면 올라오듯이 뭐 이른바 속된 말로 얘기하면 줄줄이 사탕. 이게 이제 그 마약 사범의 어떤 특징인데요. 하여튼 그 연예인을 잡아오면 그 연예인을 소환해서 그 연예인을 상대로 조사하면 어디서 누구한테 구했는지가 나올 거고, 그러면 어디서 누구한테 구한 사람을 또 따다가 또 조사하면 아마 이거 어쩌면 엄청난 범위 내에서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특히 그 황하나 씨가 버닝썬의 그 MD들하고 네, MD들하고 엄청 친했었던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 특히 지금 이미 마약 사범으로 그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된 조모 씨하고는 각별한 사이였다라는 게 인정이 되고 있고요. 또 SNS에 뭐 최종훈, 이종현이랑 또 사진 찍은 거 계속 올렸잖아요. 네, 이문호 대표랑도 친한 그것들을 올렸기 때문에 아마 이 파장이 어마어마하게 또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연예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변을 조사하다가 더 많은 연예인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잠 못 들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돼요. 그래서 이제 황하나 사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있죠. 종로경찰서 그 경찰관은 빼고, 그 다음에 우리 아빠가 경찰청장하고 우리 아빠 삼촌이 아주 친해, 개베프라고 그랬죠. 뭐 네. 이런 얘기 등등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고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그러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도 지금 경찰에서 바짝 조사할 거예요. 버닝썬 사건처럼 경찰청장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윤청경 같이 어떤 그 실제 경찰관이 유착돼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반드시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 또 따지는 거는 종로 사건도 왜 불기소했는지를 황하나를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답니다. 네. 그 부분도. 그러니까 그거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황하나는 조금 지켜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어마어마한 어떤 그 파장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전 진짜 이 사건은 지켜보면 더 많은 것들이 나오고 어느 정도 일부들은 진실 쪽 방향이 더 그러니까 뭐 좀 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여태까지 사실 버닝썬 자체 수사가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은 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황하나가 그 사진 SNS 동영상 올려갖고 흐느적거리는 거 있어요. 네. 그 영상을 보면서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거 술이 취한 겁니까? 마약, 그러니까 가능성이에요. 저게 술이 취했을 가능성이 많습니까? 마약에 취했을 가능성이 많습니까? 하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뭐 기자가 가져와서. 그래서 제가 자세히 살펴봤어요. 근데 우리가 마약에 그게 100% 맞는다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마약에 취해서 흐느적거리는 사람과 술이 취해서 흐느적거리는 사람의 차이가 딱 있습니다. 딱 그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실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균형 감각을 가지고 따져요. 마약에 취한 사람들은요, 균형 감각이 술에 취한 사람보다 확실히 나아요. 술이 취한 사람들은 자꾸 넘어지고 엎어지고 하잖아요. 네. 마약에 취한 사람들은 같이 흐느적거리지만 균형 감각이 현저히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도리도리니 엑스터시니 하고 춤추는 거예요. 마약하고도 춤 얼마든지 출 수 있는 거예요. 아. 그 균형 감각의 차이가 마약과 이 주류 술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그걸 봤을 때는, 제가 그 동영상을 봤을 때는 황하나로 추정되는 여성인데 흐느적거리지만 균형 감각이 상당히 퇴보했다 이런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본 입장에서는 주류보다는, 술보다는 마약일 가능성이 보다 높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높다. 내가 이제 그런 조언을 그 기자한테 해줬는데,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그런 식의 구분도 한다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실무하시는 교수님이 했던 교수님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정보인 것 같고요. 이 사건 저희가 계속 다른 사건들도 쭉 지켜보지만 이 사건도 한번 쭉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